예, CBS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이제 국회 표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배추를 쌓아놓고 김경률 회계사,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 연합회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자 일단 배추 총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추를 실제로 이제 갖다 놓고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나경원 의원이 예. 국회 로텐더 홀에서 뭐 농성을 하고 계시고 사실 농성하는 게 예. 로텐더 홀이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뭐 선풍기도 나오고 이렇게 김밥을 드시는데 제가 김밥을 좀 자세히 봤더니 예. 저탄고지 웰빙 김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이 없는 키토 김밥. 그러니까 뭔가 좀 다급한 상황에 농성을 하신 뭐 주먹밥이라든지 김밥도 뭐 좀 저렴한 걸로 드셨으면 좋았는데 김밥이 나가고 있네요. 저게 예. 잘 보시면 탄수화물이 없는 굉장히 탄수화물이 있겠네요. 저희 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저탄고지 웰빙 김밥입니다. 고급 김밥인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절박함으로 인해서 농성을 하는 것인지 예. 보여주기 위한 농성인지 좀 진정성에 의문이 많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검증도 하고 공세도 하지만 그래도 한덕수 총리의 사례를 좀 한번 생각하셔서 조금 이번 첫 총리 인준안은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뭐 인준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읍소를 해야죠. 표결 장면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렇죠. 함께 투표결을 참여한다든가 네. 뭐 이런 장면은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됐지. 뭐 배추까지 하셨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도 인정받을 부분은 있어요. 이제 방식에 있어서 뭐 여러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는 분들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본래 뜻보다는 이제 그 가외 것들로 더 이슈가 되는 뭐 김밥에 뭐가 들어있는 텐트가 나오네, 커피를 선풍기. 마셨네,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 잘 알잖아요. 예. 또 나경원 의원 정도면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결국 희화화되고 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제 단식했을 때 이제 뭐 드셨던 거라든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결국 저희는 굉장한 결기를 보여주고자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섞여가지고 그냥 또 논쟁으로 빠진다.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송경원 대변인.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총리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 화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각에 문제되는 인사들 전부 다 정밀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1980년대에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죠? 국회의원이야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건 뭐 상대 당이니까 뭐 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행안부 장관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기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같은 사람도 경찰청장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짚어야 되고 지금 총리 후보자 하나만 놓고 배추 쌓아놓고 청문회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추 쌓아놓을 타이밍 늦었다. 물론 장관 후보자들은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 봐야 될 것 같고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아마추어 같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거의 주진우 의원의 단독 무대처럼 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줬다고 보여지지 않고. 근데 그 이유도 보면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어요.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검증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명분이 사실상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거의 난사하듯이 하니까 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막 분에 좀 겨운지 끝나고 나서도 별도의 청문회를 하겠다. 나도 자료 낼 테니까 당신도 추가로 내라.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냥 낙마를 목표점으로 설정해놓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협치나 협의나 뭔가 정말 선거 검증은
거의 머릿속에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최소한.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더 이런 의정 활동에서도 국민의힘이 국민들 마음이랑 괴리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인사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퇴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작심 발언이 있었어요.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당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재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혁신 움직임을 점수 흑점을 한다면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분이 굉장히 좀 점잖은 분이고 젊은 분이지만 점잖은 분이고 말도 과격하게 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하죠. 이 당은 누구를 위한 당이었나? 개혁 점수 빵점이다. 비대위원장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아마도 개혁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5대 혁신안도 내놨지만 되게 성사되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감도 표현된 것 같은데 윤석 대변인 어떻게 들으세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죠.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2달 좀 못 되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중간에 대선도 치렀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뭐 못하고 하나도 지금 성취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입장이니 지금 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준은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저희 당에 뭐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이렇게 조건자를 쓰셨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기득권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혁신에 대한 청사진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려고 했었던 그 움직임만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구조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죠? 의총 앞에 2줄 앉아 있는 그 2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의총 앞에 딱 2줄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게 꼭 선수도 아니에요. 선수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2줄, 뭐 한 그냥 2줄, 두 줄에 앉아 있는 앞에 맨 앞줄, 그 다음 줄에 앉아 있는 분만 뒤로 가시면 저희 당이 굉장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많은 일들을 해요. 내일 셀프 임명이 있을 것 같고 비대위원도 이미 명단 후보가 나왔고 예. 그 지도부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혁신위를 또 만들고 그 안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 2줄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 대변인이 작심하고 말씀하셨는데 의총 회의할 때 첫째 줄, 두 번째 줄까지가 기득권 맞다. 송 대변인. 저보다 조금 범위를 넓게 잡으셨네요. 그런가요? 저는 6월 3일 대선 때 첫줄인가요?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맨 앞줄 계셨던 분들은 네. 맨 뒷줄로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려왔거든요. 예. 방송 끝나고 명단을 한번 대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줄 혹은 둘째 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지호 대변인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퇴임 사랄까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퇴임한 이후에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 사태가 6개월 동안 계속 진행됐는데 거기에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당의 기득권 있는 세력들이 본인들이 나서기가 뭐하니까 얼굴마담식으로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김용태 위원장을 이용했지만 공짜는 아니었다. 마지막에 저렇게 한번 세게를 박으면서 빵점이다. 본인의 이미지와 또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굴마담은 아니었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류 뭐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뭔가 당을 주류로서 이끌고 가고 싶으면 책임감과 주류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분들 언론에 안 나옵니다. 방송 인터뷰 별로 안 하죠. 방송 인터뷰도 안 하고요. 그리고 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뭔가 자리 차지할 때만 톡 튀어나오니까 저도 이 당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저분이 국회의원이었나? 이렇게 후보자들 봤을 때 네, 보면 그런 거야. 거죠?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또 주류라고 나왔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주류로서 활동하려면 책임 정치를 해야죠. 뭔가 손학비가 올 때는 다 피해 있다가 다시 또 권력을 잡을 때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잡는 이런 모습은 주류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존재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차기 비대위원장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것이고, 비대위원들 현역 의원 중에 명단이 좀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4선 충북 4선의 박덕흠 의원, 그리고 조은희 의원, 이분 재선인 것 같은데, 그 김대식 이분은 초선, 부산 초선 의원인데 의원은 한 4분인 것 같고 나머지 2명의 이제 비대위원은 원외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평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셀프 임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훈 정책위원장까지 하면은 2분이 이제 기존에 있고 홀수를 맞춰야 되니까 5분을 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현역이 3명에 또 원외 2명까지 지금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외가 이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박진호 김포갑,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 이렇게 2분까지. 뭐 기사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원외 그 2분도 뭐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생각이 상당히 비슷한 분들로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비슷하다. 없는 거죠. 어떻게 비슷합니까?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이 아마 거의 동일할 걸로 봅니다. 탄핵하면 안 됐다. 비상계엄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뭐 수 이렇게 없었다. 빠지겠죠. 비상계엄 뭐 문제는 있을지언정 탄핵은 뭐 해서는 안 됐다.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계엄이 굉장히 작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계엄이 큰 일이라면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계엄은 뭐 홍준표 전 시장처럼 해프닝이라든지 뭐 어떤 경범죄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을 반대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에서 그럼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출범을 시키고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할 텐데 그럼 그 혁신위는 또 비슷하겠죠. 이름은 혁신인데 무엇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범도 아직 안 했는데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하지 않다. 저희 당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쁜 얘기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비상대책기구잖아요. 비상이죠. 근데 7번째라고 하고 거의 상설기구화되면 그럼 이 몇면이라도 쇄신이어야 되는데 제일 중량감 있는 박덕흠 의원 이해 충돌로 아마 탈당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복당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돈으로 정치적 행보도 같이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비대위원 비상대책을 타개하고 국민의힘의 미래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이 인물들이 정말 최적임자라고 송원석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 듣고 대단히 공감이 했던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갈 때 막 손살에 치잖아요. 기자들 비키라고 내 지지자들 보자고. 그렇죠. 그럴 때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남동 공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눈도장 찢던 그런 의원들 어디 갔습니까? 근데 기득권은 그냥 자리는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지만 모습을 보일 용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은 유지해가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있는데 답을 실행 안 하는 게 문제야.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부족한 걸 넘어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도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제 진행되는 전국에서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은 분들이 앞에 갔을 때 그때 이분도 갔던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44분이 가신 걸로 40여 명이 갔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요. 뭐 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분 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앉아있는 분들인가요? 항상 보였던 분 같아요. 아 그래요? 한 두 번째 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 변호사님은?
그런데 벽이 단단하면요. 예. 원래 정치에서 맞고 튕겨져 나오는 힘도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오랫동안 주류의 위치를 차지해온 분들이 쌓고 있는 벽은 일시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 벽은 결국에는 언제까지고 계속 존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당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선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당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당의 거버넌스를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원들이 주체적인 결단을 하면은 그 벽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그 벽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당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하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사를 말했고 우리 윤석 대변인은 기득권 구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지 개혁이 있는 건데 그럼 이 기득권 구조를 깰 방법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데. 네, 솔루션을 넣어주세요. 와우. 문제. 자, 지금 국민의힘 현재 그럼 기득권 구조가 있는데 그럼 이 기득권 구조를 넘어서려면 처방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빠른 전당대회 혹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와야 되는가? 혹은 어떠한 처방전이 필요할 것인가? 자, 외부 관찰자 시점에서 민주당이 많이 좀 써주시고 우리 국민의힘 두 대변인께서도 고민을 해주셨는데 한숨을 우리 윤석 대변인께서 좀 쉬시긴 하셨는데 자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의 주체로서 개혁 작업에 실패했음을 본인도 아쉽게 말을 하고 개혁 점수에 빵점을 줬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제 비대위원장 경임 체제가 진행될 텐데 자 일단 장 변호사님 전당대회. 네, 저는 지금 그 나물의 그 밥.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 싹 다 이제 내려놓고요. 네. 그분들도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마찬가지고 김문수, 뭐 홍준표 시장은 탈당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김용태 같은 정치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눈길은 한 번 더 줄 거예요. 바뀌었네. 김용태 나와라.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김용태 나오세요. 써세요. 저는 이제 뭐 크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좀 예.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예. 대단히 실망했던 부분도 그렇네요. 있어요. 뭐 최상병 묘역에 가서 눈물 흘리고 특검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달지 예. 이런 그리고 사실상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뚝심 있게 움직였는지 솔직히 물음표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소구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의식을 던졌어요.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그런 사람이 다시금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거나 내지는 뭐 유사한 정치인이 대체제로 기능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겠다. 자, 윤석 대변인은 인물 교체, 인물. 자,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두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앞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인물 이제 교체.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두 줄 그분들이 주도하지 않는 어떤 형식의 임시 지도부가 있은 다음에 뭐 혁신위가 돼도 좋고요. 예. 그게 있은다면 전당대회가 열려야 그 전당대회가 정말 저희 당의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전당대회가 될 텐데 인물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분들이 똑같이 6개월 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뭐 전당대회를 치른다 하면 그 전당대회가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없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미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겁니다. 아하. 이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아하. 첫째 줄, 두 번째 줄도 안 바뀌고 있는데 무슨 전당대회냐? 그렇죠. 그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김밥 두 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김지호 대변인도 저도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빠르면 아니,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든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민의힘을 이끌고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성공하면은 국민의힘이 살 것이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김문수 후보 전부 다 당원들의 결정, 지지층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됐고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당원들을 믿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서 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당대회를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 예. 시간, 힘. 사람 곱하기 시간 이퀄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전당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인물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가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한 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벽이 단단한 이유는 총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3년 남았어요. 2년 한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3년 남았죠. 네. 3년은 너무 깁니다. 아. 힘이 강해요. 그러면은 3년은 많이 듣던 길다. 얘기여서. 예, 예. 그래서 3년은 너무 깁니다. 지금 저기 민석 대변인이 눈을 감으셨어요. 지금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개혁적인 인물이 당대표가 선출된다고 했을 때도 네. 처음부터 강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런 적합한 인물이 된다면은 예. 시간을 길게 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선출된 당대표는 3명인데 비대위원장은 8번째예요. 야, 맞네요. 그런 상황을 재현하면 안 될 것이고 혹은 그 적합한 인물이 때를 가려서 등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시간이 다 맞아 떨어져야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고자 하는 당원들도 예.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에 그 고민 상담소 약간 예, 그거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뭐 그냥 유권자들과 소소한 소소한 어떤 일상에서의 고민도 되고 아니면 뭐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예. 뭐 거기에서도 답하고 결국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 한판 승부에서 소통하셔도 되는데 기타와 함께. 기타와 함께.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당대회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과 사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장관 그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원 포인트로 두 분만 좀 짚고 넘어가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분이 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네. 이분 두 분 인선 평가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당장 사퇴하셔야 되는 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4일 전에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고 있었으면 그게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본 게 아닌가요? 그런 분이 장관이 되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나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그 아름다운 말대로 정은경 후보자가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반론? 일단 본인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돼서 알려진 부분이 많아서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좀 들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너무나 풀지도 못할 문제를 화두를 던지고서 이거 다 걷어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정부가. 그랬는데 일단 의사 단체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더라고요. 어쨌든 의사 출신이고 이제 공공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력이 있지만 어쨌든 의사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좀 들을 것이다. 좀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마무리할게요. 일단 뭐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요.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저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분의 성격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제 입장에서 볼 때 위헌정당 심판 제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방선거 승리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요. 앞으로 1년 동안 이재명 행정부는 굉장히 로우키로 가고 지지층을 조용히 규합하는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행보를 한다. 정은경 후보자도 지금 송영훈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 정부 출범한 마당에는 이분에 대한 그 지지가 더 높을 거라고 본 거죠, 계산을. 국민들도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잘 준비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는 거죠. 저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좀 1년 후까지 보시면서 좀 위협스러운 카드다라는 점만 늘 위협이에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렇죠. 게 예. 수사 기소 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행안부도 일정 영역을 담당해야 돼요. 경찰 얘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조직 분리나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봉욱 수석. 봉욱 수석이 왔고 대통령과 신뢰가 아주 돈독한 사람이 이쪽 법률 쪽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성호 의원이 그 전에 보면 국회의장도 출마하셨었고 5선 의원이었다가 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오랜 기간 지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법무부 장관이 험한 그런 장관직인데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생각해서 흔쾌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지지층에서 약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너무 합리적인 인사가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어서 합리적이었어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온건하지 않나 이러한 좀 기류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대표 후보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10초? 짧게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중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정성호 여기까지. 후보자는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하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송영일 변호사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